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미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주식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은 전부 성장주잖아요. 중국 내부에 이런 성장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별로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키우려고 하는 그 커창반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커창반은 외국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약간 ETF 형태로 뭐 할 수 됩니다. 있다고. 지금은 ETF도 형성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워런 버핏이 성장주만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냐, 금융에서. 코카콜라 사가지고 20년 갖고 있었는데 60배 올라가서 그래서 부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도 성장주의 스토리를 얘기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 테슬라보다도 이게 아마존보다도 더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저게 중국에.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테슬라 무슨 아마존 다가 금년 들어가지고 최근에 한 300%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상 올라간 주식들이 중국에 있어요. 더 올라간 종목들이. 근데 중국은 왜 그러냐 그러면 기술은요, 죽었다 깨도 시장을 못 이깁니다. 기술을 첨단 기술을 자꾸 개발하고 하면 그걸 이제 엔지니어들은 브로딩 테크놀로지, 피를 줄줄 흘리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걸 돈을 못 벌고 자꾸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제품을 계속 이제 만든다는 것, 그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왜 이제 내수 시장에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다, 무슨 항서제약이다, 이런 회사 주가들이 이게 3배, 4배씩 막 기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장. 3억 2천만 플러스 6억 1천만 플러스 1억 5천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4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 준 거죠. 내수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의 내수주가 이게 테슬라보다 더 올라간 주식이 나오는 이유는 그 성장주를 그 기술의 성장 속도로 보면 안 되고 시장의 성장 속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는 이제 14억의 거지들이 이게 구매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10,000란 말이에요. 포켓탱컴이. 그 $10,000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 그러면 14억을 줄 세워가지고 가운데 딱 쳤을 때 7억 등 하는 사람이 $10,000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샘플이 커지면 중간값하고 평균값이 같아집니다. 근데 그 문제는 상위 1등부터 7억 등까지 소득은 얼마냐는 거죠. 이게 얼마냐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국이 내수시장에 관한 포텐셜을 보면 작년에 보면 전 세계 루이비통, 구스, 베르가모, 샤넬의 명품의 34%를 중국이 샀어요. 아, 네. 전 세계 BMW, 벤츠, 아우디, 페라리 전 세계 9대 명차 27%를 중국이 샀습니다. 전 세계 면세점 매출액의 절반을 중국이 사갔어요. 아니 14억의 거지가 어떻게 이걸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14억 중에서 7억 등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10,000 이하 사람들을 보면서 중국이 망했다, 거지다, 구매력이 없다, 성장이 없다, 미래가 없다 얘기하는 거고 7억 등부터 이 1등, 1억 등까지 이 상위 7억 명을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추산한 거 보면 가구소득 상위 10% 1억 400만 명의 커트라인 소득이 $62,000라는 거예요. 미국과 비슷해요. 상당하네요. 그래서 미국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매력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국의 이 첨단이 아니더라도 성장 산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면은 이게 보급률이 빨라지고 신기술이 등장하는 것만 성장주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성장주지 이게 기술이 빨리 성장하는 것이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기술만 성장하면 그게 버블로 터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니 이런 이제 첨단주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봤을 때 도대체 몇 대 팔았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멀리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결국은 시장에 못 받친 기술은 버블로 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크 주식이 센데 이것은 이제 유동성의 힘도 있고 기술 자체의 힘도 있고요. 또 중국의 지금 이 첨단주라고 하는 그 거추장반의 회사들이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300%, 400%씩 합니다. 많은 성장을 해요. 하는데 이익은 얼마나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나오고요. 대신 중국의 전통 산업들의 그 이익의 증가 속도나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은 이제 누가 버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가지 개념으로 그 성장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켓을 같이 봐야 된다. 아이템을 같이 한번 보고 결국은 껌 잡는 게 매고 기술 잡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중국의 지수를 놓고 보면 아 저거 뭐 어느 세월에 가 여전히 3,000이네 3,300이네 그러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은 그 상장회사 시가 뭐 이익의 절반이 은행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학, 석유 이게 한 15% 되기 때문에 화학하고 은행주가 못 움직이면 지수는 절대 못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자리 걸음인데 이 나머지 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 10%만 빠져버리면 나머지가 2배 올라가더라도 인덱스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중국자의 차이고 결국은 뭐 거래소가 무너져도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을 골라내는 것 이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 14억을 가운데 툭 쳐가지고 7억 등 하는 사람의 평균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업종하고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이게 워런 버핏이 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60배 올라가는 그런 종목, 그런 주식. 근데 그것은 워런 버핏은 20년 걸렸지만 미국은 3억 2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은 14억이에요. 거의 5배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4년에서 5년이면 워런 버핏이 골랐던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고 그 트렌드를 읽는 노력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제시하는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끔 일어나는 그 중국 나스닥의 그 회계 부정 중국 기업의 이런 사례들을 봐서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중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수치를 믿고 정말 그 소득이 정말인지 그 기업의 실적이 정말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수치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이즈가 미국 다음번호 커진 이제 중국의 상황에서 숫자를 속여서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이걸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서방 세계 투자가가 보는 것보다 중국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리스크가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은 지금 자기네 내부적인 숫자 오류를 더 두려워해요. 이게 네. 잘못됐을 때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통계를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뭐 통계 숫자 다 바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GDP 안에 포함되는 숫자를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숫자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통계는 트렌드를 보는 것이지 이 추세를 놓고 보면 그 추세 변곡점이나 속도가 어떻게 되냐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이제 그 실제하고 그 숫자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만큼의 비중만큼을 빼는 것은 그건 선수의 감일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트렌드를 읽는 것이 답이고 절대 숫자가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한국 GDP도 미국 GDP도 중국 GDP도 논란 예시가 많아요. 그걸 갖고서 뭐 맞네 안 맞네 그거 하는 것은 그러면 한국 GDP는 검증할 수 있냐? 미국 GDP는 검증할 수 있냐? 그럼 미국은 부도 안 났냐? 롱터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회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건 그러면 회계 투명성 어떡할래?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넌센스고요. 그것은 그 중국의 통계치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엑기스를 집어내고 뽑아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지 그게 숫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이제 넌센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루이신 커피 같은 경우가 분식 결산으로 인해서 도산을 했다. 네.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의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요. 거기서 분식 결산으로 상장 폐지하는 회사가 1년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몇 개씩 많을 때 몇십 개씩 돼요. 1년에요? 그렇죠. 우리도 상장 퇴출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게 다 회계 분식, 뭐 감사 의견 거절 이걸로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런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는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좋은 회사만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루이신 커피를 IPO를 한 회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IPO를 시켜준 회사. 그거는 미국의 IB들이 한 거죠. 네, 그렇죠.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IB는 세계 최고의 리서치 능력하고 듀디리전스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요. 근데 미국 회사가 IPO 시킨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미국의 IB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은 뭐 했냐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전체로 이제 확도에 해석하면 안 되고 99개 중에 100개 중에서 이 99개는 멀쩡한 한 개가 썩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99개 다 썩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돈 먹을 근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의심이 과하면 안 썩은 사과를 썩었다고 오인해서 먹을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이제 사드 이후에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걸 이제 자꾸 상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못 먹게 되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성장의 주류, 메인스트림을 봐야지, 거기에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가지나 마이너한 이슈를 그걸 크게 확대시켜서 이게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본질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국이 그렇게 이제 회계 부정이 많고 통계가 엉터리고 하면 미국이 그럼 저렇게 압박하고 건드리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 엉터리 나라, 사기의 나라는 가만둬도 일정한 시간 지나면 저절로 망해버릴 건데 네. 그렇게 강하게 견제하고 깊이 들여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 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그런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계가 문제가 많고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고 뭐 이렇다 하면은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가지 말라고 미국 오면은 이게 여러 가지 우대 조치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이게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세계 최대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너무 이제 그 선글라스를 좀 짙은 색깔, 이 착용하는 정도, 자외선 정도를 막는 정도로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짙은 색깔을 쓰고 보다가 보니까 사물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분명한 것은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체제입니다. 뭐 주식회사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차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 보고 거기서 있는 포텐셜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오류, 이건 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고성장을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잘 살게 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근데 이것은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인데, 이제 미국이 그거를 막기 시작했으니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키워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3번 헛발질을 한 것이, 첫 번째 2001년에 WTO를 가입해주면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나올 거라는 이제 이 헛발질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2009년에 이게 스스로 자기 집에다가 금융에 불을 질러서 자기 집도 태우고 전 세계를 홀랑 태우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이 미국 경제가 헤맨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개혁 개방 이후에 대박 났다 무슨 컸다고 그러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201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커요, 중국이.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01년, 2010년에, 2009년에 이 미국의 흑발질이 이것이 이제 중국을 키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의 갈등의 이제 많은 부분을 놓고 보면 2020년에 또 한 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흑발질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흑발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의 이 지도자를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관계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여 없애야 될 나라로 치부를 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 아마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이게 박쥐의 날개짓이 이게 인도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토네이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잘 지내다가 확 변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네. 코로나19가 만든 결과는 뭐냐 그러면 미국을 2차 대전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한 5만 명 정도 죽었고 1차 대전 때 한 17만 명 그리고 2차 대전에 한 40만 명 정도 미국 군인이 죽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망한 이 코로나19 환자가 18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럼 이미 1차 대전은 넘어갔고 근데 2차 대전은 이게 5년 동안 죽은 사망자가 40몇만 명인데 지금 금년 들어서 사망한 인구가 18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2차 대전 수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헛발질이 이런 결과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최근 2년 동안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누르려고 한 건데 문제는 이번에 또 미국이 헛발질 해가지고 이 갭을 더 줄여버렸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뭐 미국이 1년에 한 2%에서 3% 성장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8% 코로나19 때문에 9% 심하면 두 자릿수까지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성장했던 게 다 빵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뭐 어떤 예측치도 금년도에 이게 플러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은 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게 헛발질을 해가지고 3번의 중국을 죽여버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 사이에 커져버렸는데 이 커진 것의 사이즈가 지금 이제 1970년대 소련을 죽일 때 소련이 미국 GDP 한 44%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소련을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갈기를 찢어서 이제 지금 러시아 정도 8%를 만들었고 일본이 1985년에 미국 GDP의 34%, 35% 아니 40%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30년 동안 이제 죽여서 밥을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국이 독자적인 생존력 없이 이거 통제를 하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미국이 마이너스 한 8에서 9를 가고 중국이 플러스 1, 2 정도를 가게 되면 미중의 그 경제력 비중은 원래는 한 66%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 한 72%, 내년 가면은 아마 74에서 78%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역대로 보지 못했던 이제 가장 최강의 넘버 2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예전에 예를 들면 그 소련이나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을 미국이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철강이나 자동차나 뭐 가전이나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봉쇄를 해도 이게 과거 일본 같은 사태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이 제조업의 이 모든 생산 기반이나 인프라는 다 중국으로 넘어와 버렸다는 것이고 미국은 스마일 커브 상에서 R&D하고 이 마케팅 세일즈만 갖고 있고 중간에 있는 이 프로덕션에 관한 것들은 이건 다 중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과거하고 지금 다른 점이라서 일본이나 소련을 죽였을 때하고는 스마일 커브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이 제조로 들어와서 리쇼어링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40년 전에 지나간 기업들이 텍스 25%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이거를 중국이 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판으로 인해서 헛발질하는 바람에 너무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로 놓고 보면 이미 70%, 74%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의 가능성이 과거 2번의 넘버 2보다는 훨씬 더 크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마일 커브 상에서 이 가운데를 이거를 중국이 이미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쓸어 없애버리면 전 세계가 다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싸움은 이것이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뭐 엄청난 지금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고 또 이제 거기서 한국은 이게 고래 두 마리 싸울 때 그 어부가 될지 새우가 될지 그건 우리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면은 하여간 우리한테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 미중 두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미국 정보는 90, 100이 있는데 중국 정보는 뭐 10도 잘 없죠. 뭐 언론도 그렇고 어떤 정보든 간에 투자 정보, 경제 정보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교나 안보 뭐 이런 측면 말고 돈 버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 공장 질 게 있나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돈은 중국에서 버는데 그 중국에서 우리가 돈 벌 기회를 둘이 싸웠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이걸 좀 깊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스탠스를 경사지게 골프에서 티박스에 썼을 때 경사지게 서버리면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로 봐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참 많은데 둘이 싸울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우리가 선 스탠스가 이게 좀 이게 경사진대에 서가지고 공을 날리되 공이 잘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일단 정확한 판세, 그 양쪽의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 좀 덜 후회하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 편을 들자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꾸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과 중국의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역시 중국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